콜라 한 캔에 73원. 누군가에게는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장바구니 물가를 뜯어가는 또 다른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을까요? 영국은 이 제도로 음료 속 설탕을 47%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똑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신의 장바구니는 정확히 얼마나 비싸질까요? 245ml 콜라캔 하나에 73원, 1.8리터 페트병에 200원, 편의점 밀크티 한 잔에 150원. 이게 당신의 1년 지출에서 얼마를 차지할지,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당신의 건강을 위해 쓰일지 오늘 이 영상에서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감정은 빼고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분석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글 하나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창은 정반대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이제 콜라값까지 올리겠다는 거냐? 서민 지갑 털어서 건강보험 재정 메꾸려는 꼼수 아니냐? 세금이라면서 왜 부담금이라고 포장하냐?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세금은 일반 재정에 사용됩니다. 어디에 쓰일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담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처럼 그 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들어가서 공공보건의료에만 쓰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세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콜라값이 오르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그림자 세금 또는 준조세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부담은 같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2026년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21년에도 국회에서 설탕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안은 음료 100리터당 당 함량 1kg 이하면 1,000원, 20kg 초과면 2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벌써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2월 12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립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첫 번째 변화는 비만율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성인 비만율은 34.4%입니다. 2015년에는 26.3%였습니다. 9년 만에 8.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입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5년 비만 팩트시트를 보면 최근 3년간 성인 비만율이 약 38%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증가세가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입니다. 특히 남성 비만율이 심각합니다. 동양인 기준 체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계산하면 2018년 남성 비만율은 42.8%였습니다.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비만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떤 지역은 비만율이 22%이고 어떤 지역은 44%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로 22.1%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으로 44.6%입니다.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환경, 접근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운동시설의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 비만율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의료비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정치로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1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향후 30년 동안 과체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8.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료로 모든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콜라를 안 마셔도 옆집 사람이 콜라를 많이 마시면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청소년 당 섭취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당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량으로는 하루 25g입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약 6개 분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0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당 섭취량은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청소년의 당 섭취량이 더 높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밀크티 한 잔, 500ml 기준으로 설탕이 40g 넘게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이 25g인데 음료 한 잔으로 하루치를 넘기는 겁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 심각합니다. 355ml 캔 하나에 설탕이 50g 이상 들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학교 앞 편의점, 분식집, 카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고당 음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설탕세 도입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 의견이 이렇게 거센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해외 사례를 봐야 합니다. 성공한 나라도 있고 처참하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설탕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정부는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영어로 소프트 드링크 인더스트리 레비, 줄여서 SDIL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차등 과세입니다. 100ml당 설탕 함량이 5g 이상이면 리터당 18펜스, 8g 이상이면 24펜스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탕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 설탕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든다.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설탕을 줄이든지.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 세수의 절반밖에 못 거뒀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습니다.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세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시장에 유통되는 청량 음료의 89%가 설탕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연간 약 4만 5천 톤의 설탕이 덜 쓰이게 됐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영국 판매용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에서 50%까지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국 정부는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스스로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한 겁니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설탕을 빼라. 이게 영국 설탕세의 핵심 설계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행동 유도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인 세금입니다. 실제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탕세 시행 첫 해에 어린이의 일일당 섭취량이 약 5g 감소했고 성인은 약 11g 줄었습니다. 이건 전체 섭취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더 놀라운 건 충치 감소입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충치 입원율이 12% 감소했습니다. 충치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이 10명 중 1명 이상 줄어든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율은 8% 감소했고 연간 약 5,200명의 비만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탕세로 조성된 기금을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급식 개선에 사용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다시 국민 건강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설탕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지금 당 함유 기준을 100ml당 5g에서 4g으로 더 낮추고 적용 대상을 과일 주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설탕세는 완벽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덴마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버터, 치즈, 육류 등 포화지방 함량이 2.3% 이상인 모든 식품에 지방 1kg당 16크론에 한화로 약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목표는 영국과 같았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그런데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국경 쇼핑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유럽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차로 몇 시간이면 독일이나 스웨덴에 갈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비싸진 버터와 치즈를 덜 먹는 대신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서 사왔습니다. 국경 지역 슈퍼마켓에는 덴마크 차량이 줄을 섰습니다. 식품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비 장소만 바뀐 겁니다. 세금의 목적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가 인상이었습니다. 250g 버터 가격이 약 2,970원에서 3,400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5% 가까이 인상입니다. 식료품 전반의 가격이 뛰면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물가가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니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일자리 감소였습니다. 덴마크 식품 기업들은 제품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였고 고용을 감축했습니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행정 비용이었습니다. 어떤 식품에 얼마만큼의 지방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추적하고 계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그걸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더 많아질 지경이었습니다. 덴마크 국세부는 폐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만세 때문에 식품값과 행정비용이 오르고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 일부 국민이 식품을 사려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컸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만 폐지한 게 아닙니다. 도입을 검토하던 설탕세 계획까지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영국은 성공하고 덴마크는 실패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첫째, 과세 대상의 차이입니다. 영국은 음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청량음료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대체재가 많습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제로 음료를 마시면 됩니다. 반면 덴마크는 버터, 치즈, 육류 같은 일상식품에 과세했습니다. 이런 식품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리에 버터를 쓰는 사람한테 버터를 끊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세금 구조의 차이입니다. 영국은 차등 과세로 기업이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선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이 성분을 개선할 동기가 약했습니다. 셋째, 지리적 조건의 차이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프랑스까지 가려면 배를 타거나 해저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콜라 몇 병 사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육로로 독일, 스웨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로 2시간이면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장 보러 독일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의 2021년 연구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의 명암을 가른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서사였다. 덴마크에서 비만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프레이밍됐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설탕세는 아동 비만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포장됐습니다. 같은 정책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영국형이 될까요? 덴마크형이 될까요? 멕시코는 영국과 덴마크의 중간쯤에 있는 사례입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이어 비만율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성인 비만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당 음료에 리터당 1페소, 한화로 약 7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도입 2년 만에 가당 음료 구매량이 7.6% 감소했습니다. 첫 해에는 5.5%, 둘째 해에는 9.7%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수 구매는 16%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콜라 대신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탕 음료 소비 감소폭이 저소득층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콜라 값이 좀 올라도 그냥 삽니다. 100원이 올랐든 200원이 올랐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사는 가정에서는 그 100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역진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소득 500만 원인 가정이 콜라에 월 1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설탕세로 10%가 오르면 월 1,000원 추가 지출입니다. 월소득의 0.02%입니다. 월소득 200만 원인 가정도 콜라에 월 1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같은 1,000원 추가 지출인데
월 소득의 0.05%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부담의 비중이 2.5배 차이 납니다.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당 식품이나 정크푸드 소비 비율이 높습니다. 값싸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세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설탕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부자가 라면을 사든 가난한 사람이 라면을 사든 같은 부가세를 냅니다.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설탕세는 건강 효과와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면 저소득층에게 징벌적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비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줄었는데 건강 지표는 왜 안 좋아졌을까요? 첫째, 세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최근에는 50% 인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의 세율은 10%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대체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탄산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식품을 먹었습니다. 콜라 대신 과자를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설탕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 식습관 교육, 건강한 식품, 접근성 확대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설탕세로 거둔 돈을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이나 건강한 식품 보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설탕 부담금이 도입된다면 당신의 장바구니는 정확히 얼마나 비싸질까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가당금료 1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225원 또는 3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45ml 캔 음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콜라캔 기준으로 약 73원입니다. 500ml 페트병이면 약 150원입니다. 1.8리터 대용량 콜라 한 병이면 약 200원입니다. 2021년 개정안 기준으로 1.8리터 코카콜라의 경우 198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약 5%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500ml 탄산음료 한 병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 150원, 한 달이면 4,500원, 1년이면 54,000원의 추가 지출이 생깁니다. 4인 가족이 각자 하루에 가당 음료를 하나씩 마신다면 연간 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부담으로 보면 커피값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로 1년 단위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산음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는 음료뿐 아니라 과자, 빵, 떡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 탄산음료 과세 찬성률은 75.1%였지만 과자, 빵, 떡류 과세 찬성률은 72.5%로 약간 낮았습니다. 빙과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과세 찬성률은 73.3%였습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정 세율에 대한 의견도 갈립니다. 응답자의 52.2%는 10%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10%에서 19%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30.2%였고 20% 이상이라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설탕세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세율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콜라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설탕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소스, 양념, 빵, 시리얼, 요거트, 케첩, 간장, 고추장. 심지어 짜장면 소스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 부담금이 식품 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가 전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식료품 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점심값 만원 시대가 왔다고 난립니다. 여기에 설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 함량을 줄이면 맛이 떨어집니다. 콜라에서 설탕을 빼면 제로 콜라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제로 콜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맛이 떨어지면 매출이 줍니다. 그래서 기업은 설탕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 등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국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멕시코처럼 가격만 오르고 저소득층 부담만 커지는 방향으로 갈지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인의 당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배달음식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탄산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코카콜라, 한국 펩시콜라, 롯데칠성금료의 음료 부문 매출 합산액은 3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세 회사만 해도 4조 원에 육박하는 탄산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와 밀크티를 사 마시는 10대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함께 콜라를 마시는 아이들, 이들이 20대, 30대가 되면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병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200만 원이 넘습니다. 중증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는 연간 500만 원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비 당뇨까지 포함하면 1,5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0%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당뇨병 환자가 390만 명이었는데 15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료비는 건강보험금으로 충당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나눠서 냅니다. 결국 내가 콜라를 안 마셔도 옆집 사람이 콜라를 많이 마시면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담배가 대표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암 치료비를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붙습니다. 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에서 약 3,100원이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70% 가까이 됩니다. 설탕도 같은 논리입니다.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으니 설탕을 많이 쓰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202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달 규모는 4조 5천억 원입니다. 대부분 담배세에서 나옵니다. 이 돈으로 재활병원 설립, 암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관리 같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합니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여기에 새로운 재원이 추가됩니다. 찬성론자들은 이 돈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소아비만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물었더니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질 향상이 87%로 가장 높았고 노인 건강지원 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 82%, 저소득층 건강지원 81% 순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설탕세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설탕의 문제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설탕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7년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쥐에게 코카인과 설탕 중 선택하게 했더니 쥐들이 코카인 대신 설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94%의 쥐가 설탕을 선택했습니다. 설탕의 중독성이 마약보다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마약도 똑같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설탕을 계속 먹으면 뇌가 점점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2023년 카이스트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설탕 섭취로 인한 당화 현상이 뇌를 감싸는 보호막인 뇌수막을 얇게 만들고 구조를 변형시켜 뇌 노화를 직접 유발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뇌가 빨리 늙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 섭취가 우울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이 비만과 당뇨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뇌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으로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비만과 식습관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네가 많이 먹어서 살찐 거지, 누굴 탓하냐. 하지만 지금은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있고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담배가 그랬습니다. 담배도 예전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국가가 세금과 규제로 개입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설탕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설탕만이 비만의 원인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비만 1위 국가인데
1인당 설탕 소비량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1kg이었습니다. 브라질은 61kg, 미국은 33kg, 영국은 34kg, 한국은 25kg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비만은 많은 양의 식사와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설탕만 규제한다고 비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설탕세만으로 비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운동, 식습관 교육, 건강한 식품 접근성 확대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설탕세는 그 종합 전략의 한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자, 이제 찬반 양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론의 핵심 농어입니다. 첫째, 설탕은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영국 사례처럼 잘 설계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므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공정하다. 넷째, 거둔 돈을 공공의료와 건강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면 선순환이 가능하다. 다섯째, 세계 120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세계보건기구도 권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반대론의 핵심 농어입니다. 첫째, 지금도 물가가 너무 높은데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가는 역진적 세금이다. 셋째, 기업이 설탕을 줄이는 대신 가격만 올릴 수 있다. 넷째, 덴마크처럼 실패할 수 있고 식품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식품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여섯째, 이미 제로 음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시장이 알아서 조정하고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책 설계입니다. 한국이 영국형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이고 북쪽이 막혀 있습니다. 덴마크처럼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 쇼핑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 쇼핑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장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제로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코카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펩시 제로 같은 제품의 매출이 기존 제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로 음료를 더 많이 찾고 스스로 건강식을 택할 줄 압니다. 설탕세는 소비자의 체감 물가만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제로 음료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당 섭취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가당 음료 소비가 높습니다.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로 음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먹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계 설탕세 도입국 75%가 다이어트 음료에도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탕만 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설탕 부담금은 잘못 설계하면 물가만 올리고 저소득층만 때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설계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이고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차등 과세 구조로 기업의 레시피 변경을 유도할 것. 설탕을 많이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설탕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야 합니다. 둘째, 거둔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일반 재정으로 세어나가면 안 됩니다. 학교 급식 개선, 청소년 비만 예방,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에 써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것. 역진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건강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건강 너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처음부터 높은 세율로 시작하면 반발이 큽니다. 낮은 세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설탕 부담금은 세금 뜯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월 12일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의학, 경제, 법학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가 참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얼마를 거둘 것인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저소득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없으면 설탕 부담금은 또다시 논쟁만 남기고 흐지부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탕 부담금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요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서민 장바구니를 터는 또 다른 세금일까요?
영국처럼 성공할까요? 덴마크처럼 실패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특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설탕 부담금으로 콜라 값이 10% 오르는 대신 그 돈으로 학교 급식이 개선되고 청소년 비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당신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